토사구팽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시 당신도 팽당하거나 비스무리한 거 당한 적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이야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말이에요. 2500년 전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왜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소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아주 현실적인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둘은 심리학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당하는지. 셋은 당신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딘가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사냥개의 이름은 민재였다. 입사 첫날. 2015년 3월. 이민재 28살. 그는 작은 IT 스타트업에 입사했어요. 직원이 12명뿐인 회사였어요. 사무실은 좁았고 책상은 낡았고 커피 머신은 자꾸 고장났어요. 근데 민재는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 대표 박성준이 첫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민재 씨, 우리 회사는 학벌도 나이도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회사예요. 같이 키워봅시다. 민재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어요. 그는 원래 대기업에 붙었었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숫자 하나가 되기 싫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회사를 선택했어요. 첫날부터 야근했어요. 자발적으로요. 3년의 시간. 민재는 일을 잘했어요. 아니,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는 미쳐 있었어요. 주말에 나왔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 2시까지 코드를 짰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냐면 진심이었으니까요. 이 회사가 커지는 게 진짜 내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3년 동안 민재가 만든 것들이에요. 회사 매출을 3배 올린 서비스 기획,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한 피칭 자료, 회사 블로그에 올린 콘텐츠들, 팀원들 교육 자료. 이 모든 걸 민재 혼자 만들었어요. 물론 팀이 있었지만 방향을 잡은 건 민재였어요. 실행한 것도 민재였어요. 대표 박성준은 민재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투자자 미팅에 민재를 데려갔어요. 우리 회사 핵심 인재라고 소개했어요. 민재는 그 말이 좋았어요. 인정받는 느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게 민재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어요. 균열. 4년 차가 됐어요. 회사는 커졌어요. 직원이 12명에서 60명이 됐어요. 사무실도 이사했어요. 강남으로. 근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미팅에 민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항상 함께였는데 이번엔 임원들끼리만이라는 말로. 대표가 새로 뽑은 임원들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스카우트해온 사람들이었어요. 대기업 출신들이었어요. 민재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회사가 커지면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조금씩 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묵살됐어요. 지금 방향이랑 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3주 후에 새로 온 임원이 비슷한 제안을 했고 그건 바로 통과됐어요. 민재의 팀원들이 하나둘 다른 팀으로 재배치됐어요. 인력 효율화라는 이유로. 그리고 어느 날 민재는 자신이 더 이상 회의 초대 목록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5년차 11월 대표가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는 승진 이야기겠거니 했어요. 아니면 새 프로젝트 이야기겠거니.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그 정도 보상은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표 박성준은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재 씨 앉아요. 민재가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회사가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요. 민재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근데 설마 싶었어요. 민재 씨 자리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조정. 그 단어가 공중에 떠 있었어요. 민재는 5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요? 네. 어렵게 된 거 알아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민재 씨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고마웠어요. 과거형이었어요. 민재는 그날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5년 동안 자신은 사냥개였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민재는 대답을 못했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근데 삼킬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눈치를 챘어요. 무슨 일 있어? 민재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나 잘렸어. 아내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밥을 내려놓고 민재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어요. 민재는 그날 처음으로 어른이 되고 나서 울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니,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진심을 줬는데 진심이 소모품이 된 느낌. 5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도구였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토사구팽을 하는가? 인간의 본성과 도구적 관계. 민재의 이야기 어딘가에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겪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나쁜 사람이네. 근데 잠깐 멈춰야 해요. 심리학은 조금 다르게 말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도구적 관계예요.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관계. 필요에 의한 관계. 다른 하나는 본질적 관계예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유지하는 관계. 조건 없는 관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도구적 관계인데 본질적 관계처럼 포장해요. 우리 회사는 가족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같이 키워봅시다. 이 말들은 진짜처럼 들려요.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당신이 쓸모 있을 때라는 조건이요. 심리학자 마틴 부버는 이걸 나와 그것 관계와 나와 너 관계로 구분했어요. 나와 그것 관계는 상대를 도구로 보는 거예요. 나와 너 관계는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토사구팽은 나와 너 관계처럼 포장된 나와 그것 관계예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당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당하는가 확증 편향. 민재는 왜 5년 동안 몰랐을까요?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민재는 믿고 싶었어요. 이 회사가 진심이라고. 대표가 진심이라고. 내 노력이 의미 있다고.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만 봤어요. 대표가 투자자 앞에서 칭찬했을 때 역시 진심이구나. 야근할 때 대표가 커피 사줬을 때 사람이 따뜻하구나. 반면 불편한 신호는 흘려봤어요. 급여 협상에서 매번 말을 돌릴 때 회사가 어려우니까. 공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표됐을 때 원래 회사가 그런 거니까.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특히 그 관계에 많이 투자했을수록 더 그래요. 왜냐면 인정하면 너무 아프거든요. 내가 5년을 헛살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끝에서야 알아요. 이미 너무 늦었을 때. 가스라이팅과 토사구팽.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해요. 토사구팽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상대를 묶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학 용어로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흔드는 거예요. 자기 의심을 심어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민재 씨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요? 네가 없으면 이 회사 망한다는 암시. 나가지 말라는 신호. 민재 씨는 여기서 너무 편한 거 아닐까요? 외부에서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가 다른 곳에선 쓸모없을 거라는 암시. 자신감을 깎는 거예요. 우리 회사 아니었으면 민재 씨 이만큼 성장 못했을 거예요. 너의 성장은 내 것이 아니라 회사 덕이라는 암시. 이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면 진짜로 믿게 돼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여기서만 통하는 사람인가 보다. 회사에 빚진 게 많구나. 그렇게 묶여있다가 필요 없어지면 잘려요. 이게 토사구팽의 가장 잔인한 버전이에요. 왜 토사구팽을 하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을까? 민재를 잘라낸 대표 박성준. 그는 나쁜 사람일까요?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심리학에서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해도 괜찮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심리예요. 박성준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민재를 5년 동안 키웠어. 기회를 줬어. 성장하게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내보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주는 것과 빼앗는 것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자신이 충분히 줬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없어요. 심지어 고마워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 말이 진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심이 상대방의 아픔을 지워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합리화예요.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가치관이 충돌할 때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요.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민재도 이해할 거야. 이게 결국 민재한테도 나은 선택일 수 있어. 이렇게 합리화하면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음 사냥개를 찾아요. 조직 안의 토사구팽 시스템의 문제.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토사구팽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시스템이 토사구팽을 만들어요. 자본주의 조직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원이에요. 효율이 높으면 투입하고 효율이 낮으면 교체해요. 이게 냉정하게 들리지만 많은 조직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걸 숨긴다는 거예요.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로, 우리는 다르다는 말로, 당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말로, 이 포장이 사람을 더 깊이 투자하게 만들어요.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깊이 상처받게 만들어요. 사회심리학자 펠립 짐바르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악한 시스템이 보통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박성준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도 투자자 압박을 받고 비용 절감을 요구받고 생존해야 하는 시스템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민재의 아픔을 줄여주지는 않아요. 시스템이 문제라는 걸 알아도 상처는 개인이 받으니까요. 민재의 1년. 백수의 아침. 퇴사 다음날 아침. 알람이 없었어요. 민재는 7시에 눈이 떠졌어요. 5년 동안의 습관이었으니까. 근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와서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내가 나가면서 말했어요. 오늘 좀 쉬어. 무리하지 말고. 문이 닫혔어요. 조용했어요. 민재는 그 조용함이 무서웠어요. 5년 동안 항상 바빴거든요. 알림이 오고 메시지가 오고 해야 할 일이 넘쳤어요. 그게 다 사라지니까 자신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나는 일 말고 뭐가 있지? 그 질문이 너무 무거워서 다시 이불을 덮었어요. 분노의 시간. 한 달이 지났어요. 민재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고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링크드인을 업데이트했어요. 근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서 자꾸 박성준 생각이 났어요. 면접관이 말할 때 그 뒤에서 박성준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이 사람도 결국 똑같겠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자꾸 면접이 망해갔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이유도 없이. 아이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자책했어요. 나는 왜 이러지? 이 시기 민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상 후 분노 반응 상태였어요.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분노가 다른 방향으로 튀어요. 왜냐면 진짜 분노의 대상한테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 분노가 갈 곳을 잃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터지는 거예요. 뜻밖의 만남. 회사 퇴사 후 3개월째. 민재는 동네 카페에서 이력서를 고치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한참 지나서 그 남자가 민재한테 말을 걸었어요.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진지하겠어요? 민재가 멋쩍게 웃었어요. 이력서요. 아, 이직하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젊을 때 그랬어요. 회사 잘렸을 때.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잘리셨어요? 네. 20년 다녔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만 잘린 거였어요. 민재는 이상하게 그 말이 편했어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어떠셨어요? 남자가 웃었어요. 죽고 싶었죠. 진짜로.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요. 남자가 창밖을 봤어요. 그게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선택.
그날 밤 민재는 오래 생각했어요. 가장 좋은 일.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민재는 노트를 꺼냈어요. 오래된 노트였어요. 입사 첫날 할 일을 적던 노트. 뒤쪽 빈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썼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썼어요.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 5년 동안 남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남의 회사를 키웠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내 것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생각이 들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돌아왔어요. 두근거림이었어요. 1년 후, 퇴사 1년째 되는 날, 민재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쓰는 공유 오피스였어요. 직원은 없었어요. 아직은요. 노트북 화면에 숫자가 있었어요. 첫 달 매출이었어요. 작은 숫자였어요. 이전 월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였어요. 근데 민재는 그 숫자를 한참 봤어요. 이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숫자였어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 숫자였어요. 내 것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내였어요. 오늘 어때? 민재가 웃었어요. 괜찮아. 오늘 좀 괜찮아. 토사구팽을 당한 후 어떻게 회복하는가? 배신 트라우마. 민재가 겪은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배신 트라우마예요. 심리학자 제니퍼 프라이드가 정의한 개념이에요. 가장 신뢰했던 관계에서 배신당했을 때 생기는 심리적 상처예요. 배신 트라우마가 다른 트라우마와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트라우마는 두려움이 핵심이에요. 배신 트라우마는 혼란이 핵심이에요. 내가 뭘 잘못 본 거지? 나는 왜 몰랐을까?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건가? 이 자기의심이 자존감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이게 다음 관계에 영향을 줘요. 새 직장에서 새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대해도 믿지 못해요. 혹시 또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게 배신 트라우마의 가장 긴 그림자예요. 회복의 단계.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슬픔의 단계를 토사구팽에 적용해 볼게요. 1단계 부정이에요. 설마 나를 버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2단계는 자연스러워요. 받아들이기 위한 완충 시간이에요. 2단계 분노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5년을 헛살았구나. 2단계도 필요해요. 분노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나중에 행동의 원동력이 돼요. 근데 이 분노가 자신을 향하면 안 돼요. 밖을 향해야 해요. 3단계 협상이에요.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다르게 했더라면. 2단계에서 멈추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를 계속 돌려봐요. 이게 가장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단계예요. 4단계 우울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2단계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어요. 근데 2단계를 통과해야 해요. 5단계 수용이에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그 경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수용은 용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이 내 인생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신뢰하는 법. 토사구팽을 경험한 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다시 믿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얕아져요. 모든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혼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하나예요. 믿음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예전엔 말을 믿었어요. 가족 같은 회사예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들을 믿었어요. 이제는 행동을 봐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일치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필요 없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공로를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리고 한 번에 전부 주지 않아요. 천천히 줘요. 조금 주고 반응을 봐요. 신뢰는 한 번에 쌓는 게 아니에요. 층층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순진한 믿음에서 현명한 신뢰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민재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근데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민재가 있어요. 5년을, 10년을, 20년을 쏟아부은 곳에서 잘려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밤 천장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진심을 준 게 잘못이 아니에요. 믿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알았잖아요. 열심히 하되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 진심을 주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 한다는 것. 믿되 눈을 감고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것. 토사구팽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진짜 시작이에요. 버려진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사냥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 뛰는 거예요. 오래된 말이 있어요. 토끼가 다 잡히면 사냥개가 삶아진다.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냥개가 스스로 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삶아지지 않아요.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